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임대사 혹은 특사의 측근 중에 하나죠.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죠? 예, 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도 계속해서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레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계? NSC 그렇죠, 예. NSC 부보좌관에 임명을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하고 뭔가 회담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은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2인자 역할을 이제 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끌고 가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회담도 그 사람이 실무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실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리차드 그 그레넬을 갖다가 이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부보좌관으로는 다른 나라의 정상하고 같이 맞짱을 뜨기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격이 좀 격이 안 맞다는 맞는다.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뭔가 좀 중량급 인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그레넬을 이제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뭐 국무장관을 이제 해도 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한마평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국무장관 아주 유력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무장관급 특사를 북한 문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했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북한급만 이제 담당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오늘 제가 마침 오전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안보정책과 한미 북핵 대응 전략이라는 이 세미나가 시내에서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거기 이제 오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서 미 허드슨 연구소의 아태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닌이라는 그 박사가 유명한 분이죠. 예,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이게 리차드 그레넬이 혹시 북한급만 담당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베네수엘라도 담당을 하고 북한도 담당하고 그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국무장관급으로 그렇죠. 세계의 글로벌한 핫 이슈를 책임지는 아마, 그런 예. 중량감 있는 특임대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 자, 어떤 인물입니까? 예, 트럼프 1기 때부터 말씀하신 이제 주 독일 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국 DNI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국장 대행도 했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 책사, 하여간 외교 관련돼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참모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무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중량급 인사이면 분명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단순히 북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담당할 거다. 그 역할이라는 게 특정 어떤 국가나 섹터에 딱 집중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좀 읽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이제 과거 어떤 경력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제 북미 대화와 관련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뭐 어떤 그런 인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그레넬 특사가 우리나라 문제, 북한뿐 아니고 여기에 임할 때는 어떤 스탠스와 자세를 취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거 행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대사 시절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아주 거세게 압박했어요. 예, 리차드 그레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독일 대사로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하면서 독일이 그러니까 방위비를 2% 이상 안 올리면 이렇게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표현 썼어요. 세계 어떤 클럽도 돈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독일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202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도 회원 안 내고 어떤 사교 클럽에 회원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청구서를 낼 테니 그 청구서를 그대로 분담을 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정액 이것과 결정적인 이제 이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세계 어떤 클럽도 우리가 원하는 회비를 안 내고는 이용할 수 없다. 방을 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남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을 했어요. 자, 특사가 된다면, 특임 대사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김정은과의 생각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만남, 정상끼리 만남이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요. 김정은이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을 성인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그를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특사 역할을 하게 되면 거의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미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2018년도, 2019년도 6월 달과 2019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네. 무려 북한을 4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바로 그레거 대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을 해서 평양 여러 번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무언가를 도출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보죠.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에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김정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대화 추진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레넬이 이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선정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내가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알고 있는 그 상대한 사람은 거의 내가 유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이 끝나면 그와 다시 마주 앉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미나장에서 이제 토의하고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가자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도 유력하지만 네.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동시에 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전담할 대사는 이미 켈로그라는 중장 출신 이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북한과의 이런 회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폼페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레넬과 평양 채널을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 그레넬 특사 지명에 대해서 언급을 내놨습니다. 자, 조 장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예, 우선 이제 그레넬 대사가 지명됐다는 자체에 이제 환영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도 북미 대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고 한국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만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레넬 대사를 이제 직접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의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트럼프의 그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프라이어리티. 그렇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이 사람이 지명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문제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그 자체에 상단에 있다. 그렇죠. 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될 건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진행해야 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로드맵을 만들었고 거기도 구상을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가지고 사실상 미국과 북한 사이 회담이 있기 전에 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그것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인풋을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과 그레넬만의 대화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강력한 우리의 역할도 또 우리의 목소리도 담겨야 된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현역이잖아요. 현역 총리.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는데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은 극진히 환대를 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의 위치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곧 취임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살아있는 힘이 성성한 그런 권력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전직 총리도 아니고 작고한 전직 총리의 그 아내, 그러니까 미망인을 이렇게 초대해서 환대를 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리조트죠. 거기 본인 이제 저택이 있고 여기를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직 일본 총리는 아직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총리의 미망인을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1박도 했고요. 개별 만찬까지 가졌다고 하고 좀 사진에 나옵니다만 셋이 같이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올릴 정도고 심지어 멜라니아 여사는 아키 여사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다,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광이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요, 민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키의 여사를 이렇게 챙겼다고 하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전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안부 묻고 전화하고 했대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지냈는지 친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전 총리와는 골프를 5번이나 미국 일본 오가면서 쳤어요. 벙커에서 그 엉덩방아 찢던 고 아베 총리 모습도 있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거의 뭐 친구입니다, 친구. 이시바 일본 총리가 거듭된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아키에 여사 간에 뿌리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에 여사한테 부탁하기도 싫고 아키에 여사도 만남을 주선할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나 좀 이제 협상가이고 전략적인 협상가죠. 협상가이긴 한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지금 저기 이시바 총리 그 사람의 속내는 어떨까요? 아이고 망신스럽죠. 자기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좀 만나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빼놓고 오히려 자신의 정적이었던 아베 총리의 부인 그러니까 이케아 여사만 지금 아케 여사만 지금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시바 총리를 어떻게 조바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달나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협상가로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동맹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선 든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베 그 총리의 부인 아케 여사하고 이시바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시바는 반아베파죠. 반아베파의 거의 거두죠. 그렇죠. 자민당 내 반아베파의 거두였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있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베파 공천도 그냥 안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아케 여사가 어떤 그 고등학교 그 학원의 어떤 그 교장 선생님 명예교장이에요. 사립학교. 사립학교. 거기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국유지를 굉장히 이제 싼값에 헐값으로 이걸 했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바로 이시바 현 총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더 나빠진 게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저기 중의원 저 선거했잖아요. 총선. 예, 중의원 선거할 때 사실상 뭐 아베파의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아베파에도 공천을 안 공천 줬거든요. 거의 안 줬죠. 그러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결국은 다시 이제 그 선거구에 나가서 그 자기 이제 그 좀
이렇게 투표해 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아키아 여사가 나가서 이 사람들 이제 지지하는 연설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그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하고 아키아 여사의 간의 그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거의 속으로 원수죠. 원한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키아 여사를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주고 물건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은 뭘까? 네. 이제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거든요. 곧 나오겠죠. 물건은 뭘까? 왜냐하면 그 책 속에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총리한테 바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자, 아키에 여사, 아베 아키에죠. 한류 팬으로도 유명합니다. 제1동포인 손정희 회장도 마라라고 저택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 아키에 여사, 대단한 한류 팬 아니겠습니까? 예, 한글도 자기가 직접 독학해서 배우고요. 뭐 K-드라마, K-팝, 뭐 K-무비, 뭐 하여간 K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도 많고 사실 이거는 아베 총리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뭐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뭐 겨울연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제 다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뭐 배용준 배우, 박용화 배우 팬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회장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여기 리조트를 방문을 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통 큰 그런 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0억 달러 4년간 이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이 제1동포인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마라라고 저택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4년간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죠. 예, 사실상 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공개 기자회견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공개 기자회견했으니까 수없는 이제 언론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손정희 회장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 봐서는 1,000억 달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1,000억 불. 예, 1,000억 불이면은 237조. 140. 140. 예. 네. 그 정도 되는 돈을 여기 투자하면 그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이제 협상가죠. 비즈니스맨. 예, 비즈니스맨이고 부동산 업자고 그러는데 딱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크도 지 크기 저기 손정희 회장이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도 조금 내려주면서 여기서 적석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묻고 더블로 가. 예, 묻고 혹시 1,000억 달러 이렇게 한다는데 이 1,000억 달러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위대한 협상가입니다. 대단하다.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그는 곧 2,000억 달러 투자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대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다 대단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걸 끌어낸 트럼프 당선인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끌어내주고 어깨 한번 감싸 안으면서 예. 1,000억 달러 이상을 푸시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